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주요 형사 법문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형사 법문서로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변론 요지서, 펜을 바꾸겠습니다. 변론 요지서, 그다음에 구속 적부 심사 청구서, 보석 허가 청구서, 항소 이유서, 검토 의견서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요 형사 법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형사 기록 보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형사 법문서와 형사 기록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형사 법문서 작성의 기술이라고는 할까요? 일종의 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형사 법문서 특히 기록형 시험을 보고서 문서를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 룰로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제 답안을 작성하시고 첨삭 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룰 1, 룰 2, 룰 3, 룰 4, 룰 5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룰 1은 무엇이냐? 룰 1은 법적 3단 논법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즉, 답안을 수필처럼 문학작품처럼 쓰지 말고 논증의 원칙에 따라서 쓰자는 것입니다. 결국 기록형 시험이나 형사 법문서는 논증에 의해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3단 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대전제, 또 소전제, 결론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3단 논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3단 논법의 예가 이제 연역법에 해당이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있고, 또 소크라테스라는 특정 개인이 사람이라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서 소크라테스는 그러므로 죽는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저희가 하죠. 연역법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3단 논법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3단 논법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단 연역법과 같은 3단 논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적 3단 논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된 부분이 사실인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양형 문제인지가 사실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법리 문제를 다투는 것인지, 또 실제 법문서에서는 양형 문제를 다투는 것인지, 이렇게 문제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을 쓰는 데 있어서 보통 실제 답안을 보면 이제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형사 법문서는 특히 시험에서 작성하는 기록형 시험에서 작성하는 답안은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이 아니니까 서론이라고 해서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설픈 서론은 가능하면 쓰지 말고 오히려 간략하고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서론에 가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 제기에 가름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답안이라는 것은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시험 답안에 맞게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주 75회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써놨는데,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변론 요지서나 보석 허가 청구서를 사례형 답안이나 메모 또는 검토 의견서 쓰듯이 쓰는 것은 문서 작성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록형 시험의 목적에서 원칙적으로 벗어난다. 그래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제목의 형태로 결론을 먼저 내세우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는 바로 밑에 예를 통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3단 논법이란 제가 여기 IRAC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IRAC은 그래서 3단 논법에 응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3단 논법에 응용이 되느냐 하면 오른쪽에 이제 3단 논법을 보시면 이슈, 쟁점,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요. 적용할 룰을 찾습니다. 네. 적용할 룰을 찾고 그 다음 이를 관련 사실관계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제, 소전제, 결론과 같은 형식으로 되고 다만 이슈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슈를 제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적 3단 논법을 활용하는 것을 논증의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논증의 원칙으로 문서를 작성해 버려야 됩니다. 특히 시험 답안은요. 아래에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 작성된 그 답안입니다. 잠깐 줄을 좀 깨끗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깨끗하게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놓고요. 네, 요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이 실제 학교 답안에서 제출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제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까지. 그래서 학생 답안을 보면 제목을 적절하게 제목을 일단 달았습니다. 긴급 체포 절차에 관하여. 그러면 제목만 일단 보고서는 긴급 체포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이제 이슈화하는 것이 되겠죠. 제목을 통해서 이슈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슈. 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 제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 절차에 관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안을 읽어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217조의 규정을 드러났습니다. 네, 어떤 룰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사안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A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걸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장에서. 그런데 앞에 써놓은 것 밑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 답안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결론이 위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라는 것이 결론이 되느냐는 것이죠. 위법한 압수물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문제 제기는 문제를 여기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인데요. 답을 썼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위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라고 할 것입니다는 적절한 결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결론을 쓴 것 같지만 결론이 없다고 보여지는 문장입니다. 또 한편 제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제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결론을 내세우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목 자체를 설정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위법한 압수물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었다면 문제된 증거물의 증거 능력 이런 식의 문제가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체포 절차에 관하여라고 하면 뭔가 긴급체포 시에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절차가 문제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사실 긴급 체포의 수반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문에 관해서 압수에 관한 영장 없는 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제목과 내용을 잘 쓴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제목과 그 내용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뽑아내느냐만 보더라도 그 답안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점이 무엇인지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I1 부분에서 I 부분이 이걸 제목으로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라고 차라리 했으면, 그렇죠?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됐구나라는 논점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고, 해결하는 법리는 나름대로 제시를 했다고 여기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법리를 설시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형광펜으로 칠한다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법리를 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라는 것은 이 부분 또 색깔을 달리해서 좀 표현한다면 이 부분이 본 사안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없으므로 라는 부분이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구체적 사실관계가 안 나오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색깔을 바꿔서 표시를 한다면은 위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라고 할 것입니다는 적절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줄이 안 됩니다. 그죠? 제목을 포함해서 5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5줄 내지 6줄 정도밖에 안 되는 문장 속에서 이 답안을 읽는 사람은 이제 수십 명의 답안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어떤 IREC이라고 하는 법적 3단 논법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답안을 잘 쓴 것 같지만 굉장히 논증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5줄, 6줄만 읽어봐도 그 답안의 수준을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방향을 수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역시 실제 학교 시험에서 써졌던 답안지의 내용을 여기다 옮겨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압수한 등산용 칼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떤 폭행, 협박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쓴 답안을 보면 위의 각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 체포의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찰수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긴급 체포의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할 의무가 있는가요? 아마도 이것은 체포의 피의 사실의 요지나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내용상의 오류니까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긴급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긴급 체포 상당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 후 임의 제출 형식을 빌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로 본 판례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아마 긴급 체포를 하고 그 긴급 체포를 한 피의자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집으로 데려가서 임의 제출 형식을 빌어서 압수했을 때 그것이 체포영장 없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례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 판례를 소개하면서 알 수 있듯이 도주의 위험성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집안 수색의 이유 고지도 없이 심리적, 신체적 압박 상태에서 등산용 칼을 찾아낸 이후 경찰서에 와서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아낸 것은 위법한 행위이지 정당한 공무수행이 아닙니다. 일단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을 그냥 쭉 썼죠. 위법 사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갑도 채워져 있고 또 수색하면서 이유 고지도 없고 심지어 신체적 압박 상태에서 찾아내서 이미 제출받았다는 건 위법하다. 위법한 행위일 것 같긴 한데 왜 위법한 행위인지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봐도 그렇게 꽤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아이고, 네, 크게 논리적인 답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걸 보통 이제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압수한 등산용 칼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결론은 압수한 등산용 칼이 위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법리를 잘 쓰고 있는가요? 네, 그렇게 꽤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적용은 그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법적 3단 논법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어떠한 경우여야 한다라든지 판례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법리를 설치를 명확하게 일단 해준 다음에 필요한 법리를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다 사실관계가 있다 사실이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법적 3단 논법을 활용한 제가 말하는 제1원칙 논증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룰 1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답안도 일곱 줄이 좀 넘는 답안이지만 읽어보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얼른 파악이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식으로 아직도 답안을 쓰고 있는 이 강의의 수강생이 있으시다면 빨리 이제 문제가 무엇이고 여기서는 문제가 압수한 등산용 칼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법리가 무엇이고 우리 사건의 경우는 어떻다. 이것을 이렇게 좀 최소한 문장을 나눈다든지 문장이나 문단을 나눔으로써 답안 분량이 많으면 문단을 나누는 게 좋겠지요. 이 각 항목별로 문단을 나눠서 줄을 바꿔 쓴다든지 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장을 바꿈으로써 그렇죠. 마침표를 쓰고 마침표를 쓴다든지 쉼표를 이렇게 쓴다든지 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근데 이 법리가 무엇이다. 근데 우리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으므로 결론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채점자에게 채점 포인트를 그렇게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채점 포인트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짧은 문장 내에서 굉장히 논증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답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봐도 역시 이 답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그런 답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논증의 원칙,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답안을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답안이 논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제 제기와 법리, 해결할 수 있는 법리,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그리고 사실상의 근거, 사실관계 적용을 하고 결론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리적 흐름을 머릿속에 쓰고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실상의 근거와 법률상의 근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나오더라도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예이고요. 그런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 논증의 원칙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룰 2는 논점 일탈 금지의 원칙입니다. 논점에서 일탈하지 말아야 된다. 즉 I렉에서 이 I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I 부분, 논점이 뭔지, 쟁점이 뭔지만 찾아내면 웬만하면은 원하는 답안이 나오게 되지요. 결국 이 논점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를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지 말자라고 제가 써놨는데 각주에 보시면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찾아낸 논점이죠. 적절한 논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의 법지식을 억지로 문제에 끼워 맞추는 그런, 또 양도 많이 쓰고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이제 교과서나 교재의 문체를 흉내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꼭 필요한 포인트만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논점을 일탈해서는 안 되겠다. 논점을 잘 찾아내자는 말로도 뭐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걸 원칙으로 표현하다 보니 논점 일탈 금지의 원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잘못 읽었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문제를 잘못 읽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라고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주의를 기울여서 또 평소 공부를 할 때 논점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점에 맞는 배점과 시간에 맞게 배점과 분량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개의 논점이 나왔는데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많은 답안을 쓴다면 그것은 이제 적절하지 못하지요. 그 부분에 배점된 점수는 어차피 한정이 돼 있거든요. 물론 몇 점이 배점돼 있는지를 기록형 시험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각 항목마다 배점을 기재해 주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결국 실력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아직은 각 문제마다 배점을 기재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보서고가 청구서가 출제됐을 때 처음 출제되는 거라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으니 분량을 어느 정도 쓰는 게 좋겠다는 걸 암시해 주자는 의미에서 항목별로 배점을 기재한 최초의 예가 있었지만 그 전과 그 후에 올해도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룰 2에 대한 문제이고요. 다음은 룰 3입니다. 네, 근거를 들 때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근거는 정확하고 명료해야 되는 것이죠. 법조문이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판례 법리가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인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판례의 요지만 결론만 알고 이제 답을 쓰려고 하다 보니 이 근거가 제대로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례 결론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 속에서 근거를 찾아낸다든지 할 때는 사실관계 같은 것은 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과 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고 무조건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 근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채점 기준에 의해서 채점 포인트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요점을 추려서 말하는 방식은 시험으로 치면 점수와 직결되는 내용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것과 같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외워도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술시험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정답이 될 만한 내용을 정확히 집어낼수록,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암시가 있는데요. 이것이 채점 기준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과연 그런지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푸시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룰 4와 룰 5가 있는데요. 시간이 25분이 좀 지난 상황이라서 룰 4와 룰 5는 비디오 그 내용을 시간을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형사기록 법문서 작성의 기술 룰 1부터 룰 3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룰 4와 룰 5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